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이범웅입니다. 오늘 9주차고요. 9주차 동영상 강의는 이제 한 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시험 기간이라서 좀 들으시기 힘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중간시험 기간 끝난 다음에 팀 프로젝트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설문지 작성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8주차에서는 뭐 간단하게 그 실습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2시간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지 작성 중에 설문지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개별 질문 항목, 즉 설문 문항을 어떻게 완성을 하는지 뭐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쉽기는 한데 또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세 번째 강의안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 53쪽인데요. 개별 질문 항목의 완성. 이게 이제 설문지 작성하는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사자는 조사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그 조작적 정의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별 질문 항목하고 응답 항목을 검토하고 이를 완성하는 단계.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뭐 개념이 좀 추상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응답자가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질문과 응답, 그러니까 질문 문항하고 보기를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그 각 질문 문항들이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응답자들이 각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문항으로 두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설문지의 그 볼륨이 좀 크게 만든다든지 커지게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 설문 문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자들은 응답을 할 때 좀 짜증스럽겠죠. 그러다 보면 정확한 정보 가지고 응답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임의로 좀 귀찮으니까 뭐 한 보기만 선택해가지고 응답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개별 질문 항목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거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조사 문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분석하고 더 풍부하게 분석을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의 양이 많아지면 응답자들로부터 협조 및 성실한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이,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그 시간이 15분이 넘으면 응답자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응답의 정확도,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분 이상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보통 한 설문지 6, 7페이지 정도면 조사 시간이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6, 7쪽 이내로 단지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과다하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수집된 자료의 어떤 전반적인 품질 그리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다하게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좀 조사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쪽 정도의 설문지 일매에 대한 조사 비용, 그러니까 그 질문 문항을 만들고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응답을 받을 때 이제 선물을 좀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그 10쪽 정도의 설문지 한 매에 대한 조사 비용을
조사 전문 업체에서 한 3, 4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지 한 페이지당 한 7문항 정도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 문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 500원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계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한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그때는 한 문항에 한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그럼 20문항을 만들어가지고 1000명에게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조사자는 질문 항목이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지 그걸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설문지에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는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응답자의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예를 들어 소비자들한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서비스를 평가해 주도록 요구할 경우에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처음부터 정확한 응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지나치게 자세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비록 그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응답자에게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신 술의 양을 종류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질문할 경우에는 응답자가 좀 난감하겠죠. 내가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양주도 마시고 그러는데 지난 1년 동안 소주를 얼마나 마셨을까? 뭐 대충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마셨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뭐라는 생각도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응답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응답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가 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기꺼이 그 설문조사자에게 제공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문 내용이 개인의 사적인 정보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다라고 하면 응답자들은 답변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좀 이게 좀 뭐 상관은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설문조사하면 소득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소득 수준을 갖다가 소득 수준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귀하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을 다음의 항목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은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재산소득 가운데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부동산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소득, 상속소득이라든지 증여소득, 복권 당첨소득, 그리고 기타의 소득, 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종류별로 소득 유형별로 그 소득 원천별로다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자신의 어떤 그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다가 당신은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중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인 면접 조사보다는 뭐 전화 조사라든지 우편 조사라든지 또는 뭐 SNS를 통한 조사라든지 이렇게 이제 좀 무기명, 비인적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응답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면서
응답 형태를 어떻게 할런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응답 방식에 따라서 개방형 질문 그리고 선택형 질문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생각나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올드하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문항을 기아가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숙녀복 상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숙녀복을 최근에 구입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표 이제 뭐 쉽게 이제 그 응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숙녀복을 입으시면서 느끼셨던 좋은 점 또는 나빴던 점을 각각 세 가지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좋았던 점 세 가지, 나빴던 점 세 가지 쓰도록 개방형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숙녀복 상표 또는 뭐 내가 그 어떤 상표의 옷을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 좋았던 게 무엇이고 나빴던 게 무엇이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지 아마 답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이제 뒤에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그런 질문 방식이다. 응답 형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방형 질문은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자의 응답을 얻어냈다라고 하더라도, 즉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복잡한 자료 처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갖다 이제 텔리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각 개방형 질문별로 어떤 응답이 나왔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응답 내용을 항목, 범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범주를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각 항목별로 일정한 항목 번호, 그러니까 범주별로다 일정한 항목 번호 또는 범주의 번호를 갖다가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번호 할당한 거에 따라 가지고 각 설문지 응답 내용을 전부 다 숫자로 바꿔야 된다, 수치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요. 조사자가 응답 내용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보기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은 질문 문항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냥 네가 막 생각해가지고 답변해. 뭐 이런 식이니까 응답해. 뭐 이런 식이니까 조사자의 입장에서 문항을 만들기가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주관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수치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료로 전환시키는 과정, 텔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조사 대상자의 수가 많을수록 자료 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수가 많으면 이 자료 처리 과정에 텔리라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의 수가 또 많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텔리를 거쳐야 될 문항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 그 텔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두 번째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게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봐야지 좋았던 점이 무엇일까, 나빴던 점이 무엇일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짧은 시간 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응답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때는 성실한 응답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예 응답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개방형 질문 말고 선택형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질문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보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응답 항목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 선택형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귀하가 가장 최근에 이용한 주유소는 어느 회사의 주유소입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뭐 그다음에 뭐 이것들 말고 그냥 주유소 이제 뭐 주유소 소유자가 아무런 상표 없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뭐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을 물어볼 때도 뭐 구체적으로 1년 동안의 소득은 얼마였어요? 또는 뭐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였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써주세요. 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피할 수 있거든요. 응답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월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첫 번째 보기로 100만 원 미만, 두 번째 보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세 번째 보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네 번째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다섯 번째 40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선택형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선택형 질문은 장점은 자료 수집 후에 자료 처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응답자한테 응답해야 할 내용, 보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응답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보기를 만들어야 되는, 보기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게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응답자들의 가능한 모든 응답을 다 파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기타 해가지고 하나의 보기를 더 추가해서 뭐 이것들 말고 다른 그 응답이 있으면은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이제 개방형 질문이다.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응답 형태를 개방형 질문으로 또는 선택형 질문으로 할 것인지를 통해서 응답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그 선택형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용어를 결정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응답자들이 전문 용어를 이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용어 결정할 때 유의해야 될 게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짤막하게 이제 설명하고 나중에 이제 그 설문 문항을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전문 용어를 이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용어이지만은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용어를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사자의 지식 수준하고 응답자들의 지식 수준 간에는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좀 응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용어를 잘 모를 듯 싶다라고 하면 자세한 사전 설명 또는 별도의 어떤 설명하는 그 지문을 설문지에다 넣어가지고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응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현재 소유한 컴퓨터의 기종을 물어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뭐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컴퓨터의 뭐 CPU라든지 CPU 뭐 듀얼 코어냐, 쿼드 코어냐, 뭐 이런 거 뭐 제대로 알지 못하거든요. 꽂혀져 있는 메모리 크기는 얼마인지 뭐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도 뭐 윈도우즈이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윈도우즈이긴 하겠지만은 윈도우즈도 이제 버전이 있죠. 그래서 어떤 버전의 운영 체제를 운영하는지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어 자체를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좀 그 대의 면접을 하는 경우 같으면은 좀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형 질문은 모든 가능한 응답을 전부 다 제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유의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택형 질문을 할 때는 그 기타라고 하는 일종의 개방형 질문을 포함시켜 가지고 가능한 모든 응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가능한 응답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기 정부, 두 번째 구매 고객, 세 번째 자동차 제조회사, 네 번째 정부와 구매 고객이 함께, 다섯 번째 정부와 자동차 제조회사가 함께, 여섯 번째 구매 고객과 자동차 제조회사가 함께, 일곱 번째 정부, 구매 고객, 자동차 제조회사 모두 함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 뭐 빠진 게 없죠. 그렇긴 하지만 또 모르니까 기타 해가지고 개방형 질문을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음과 같이 가능한 응답을 뭐 1. 정부, 2. 구매 고객, 3. 자동차 제조회사, 4. 기타 해가지고 뭐 복수 응답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같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를 작성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귀하께서는 얼마나 자주 세탁을 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해놓고요. 다음과 같이 응답란을, 즉 보기를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매일 1회 이상, 일주에 3회 정도, 일주에 2회 정도, 일주에 1회 정도, 2주에 1회 정도, 2주에 1회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한 주에 한 5번 정도 세탁을 한다라고 하면 이 보기들 중에 어디에다 응답을 해야 되는지 이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질문의 경우에는 응답란 또는 보기에다가 모든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형 질문의 응답 항목들 간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또 이제 귀하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빨래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세제를 사용하시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응답 항목, 응답란을 갖다가 많이 넣는 편이다, 적당히 넣는다, 조금 넣는다, 거의 안 넣는다, 전혀 안 넣는다. 여기 이렇게 보기를 제공을 하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일까? 조금이 어느 정도일까? 또 거의 안 넣는다라고 했을 때 거의가 어느 정도일까? 이거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양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보기를 보고 자신의 어떤 판단에 따라 가지고 좀 상이한 응답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선택형 질문의 응답 항목들 간에는 내용상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아이스티를 갖다가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아이스티 용기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스티 담고 있는 그 이제 뭐 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새로운 아이스티 용기의 재질과 색상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뭐 이렇게 이제 5점 척도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용기의 재질과 색상을 함께 물어봤으니까요. 내가 봤을 때 용기의 재질은 굉장히 좋고 색상은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좋은 편이다? 또는 보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요 두 가지 어떤 속성 또는 특성을 동시에 제시해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응답자 정확한 응답을 받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조사자 임의로 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만일 A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직 A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선출이 안 됐는데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아서 그 후보자가 당선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다섯 번째 거 가지고 전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섯 번째,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제를
제시를 하면은 그거에 이제 좀 많이 응답자들이 편향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치과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그 예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시민들의 치과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최근에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과다한 당분의 섭취로 초등학생들 사이에 충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전제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귀하께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치과 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에 3회 이상, 1년에 2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2년에 1회 정도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응답자는 이제 서두에 서술된, 앞에 서술된 그런 유도성 문구 또는 뭐 전제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보다 훨씬 높은 방문 의사를 응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얻은 응답의 어떤 질, 품질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또 나오죠.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자세한 지식이 요구되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는 대체로 응답을 못합니다. 응답을 못하든지 응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했듯이 응답자의 소득을 유형별로 뭐 근로소득, 재산소득, 보험지급금, 복권당첨금, 기타 소득 그것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근로소득은 월간 정액임금 그러니까 기본급이 되겠죠. 상여금, 연월차 수당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응답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단 많겠죠. 그러면 자료를 찾아가지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응답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그 정보, 자신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누군가한테 노출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는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또는 뭐 윤리, 규범에 관한 질문이다라고 하면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찾아내기가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응답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응답자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귀하의 친한 친구 한 명을 생각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 친구가 배우자를 구타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배우자를 구타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예,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근데 뭐 친구 중에 배우자를 구타한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타를 했던 적이 있는지 뭐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할 테고요. 구타를 한 적이 없으면은 그냥 아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은 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응답 형태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응답 형태의 결정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큰 걸로 개별 질문 항목을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개별 그 질문 항목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응답 형태의 결정, 그래서 응답 형태 두 가지, 개방형 질문과 선택형 질문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질문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질문할 때 용어를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 한 8가지 정도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유의해가지고 좀 설문 문항을 갖다가 만들어 보시면은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설문 문항 만들기 전에 여기 특히나 이제 질문 용어 결정할 때 유의할 사항 8가지는 꼭 읽어보시고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좀 질문을 만들어 보시면 설문 문항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주차 강의는 이제 이번 1시간 동영상 강의 하나 요거 이제 들으시면 될 듯 싶고요.
중간 시험 전에 아마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나지 못하는데요. 중간 시험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주차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